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당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청래 대표로서는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 어게인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정한 절연이 아닌 선거용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잠시 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죠?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오찬 소식입니다. 자, 네 분은 일단 이 오찬 어떻게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합니다. 조국 대표는 일단 참석하는 계획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의 제한 없이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최 교수님 내일 만남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당 대표 리더십의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특히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제 무산이 됐으니까 합당이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이 됐고 상당히 결정적 리더십의 타격을 받았죠. 장동혁 대표는 요즘 이제 계속 당의 여러 가지 내용 분란에 시달리면서 두 대표가 이 양극에서 상당히 위기를 겪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건데 내일 이렇게 뭐 특별히 의제에 대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제한 없이 얘기를 나누겠다는 얘기는요. 별로 나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단지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거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거는 뭐 야당도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입법 속도가 문제가 있다. 그건 이제 지난 8일 날 그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실장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대표도 이제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입법에 관련된 얘기 있을 것 같고 민생에 관련된 얘기 부동산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공급 대책을 세워라라는 얘기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감독원 설치하겠다는 법을 발의하는데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특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워낙 뭐 여야가 지금 뭐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하고 싶은 얘기도 할 것이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아마 뭐 오늘 얘기해서 내일 만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만나는 게 아닐 거고 굳이 형식적으로 따진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 중에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양당에서 현재 위치 이 양당 대표가 모두 지금 정치적으로 공공한 위치에 처해져 있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좀 더 강고히 하는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야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넘나드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격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양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또는 최근에 어찌되었든 간에 양당 대표 모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양당의 대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장현민 대표님 어떻게 보시죠? 일각에서는 설명절 직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민심을 또 다독거리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제 통인시장 가서 이 시장 상인분들 만나서 민생 행보를 하기도 했고 또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제 영수회담으로 1대1 회담을 제안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국무회의에서도 뭐 수차례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국회의 속도가 이제 정부의 어떤 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타가 여러 차례 있어서 그게 또 뭐 민주당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더라도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당의 대표를 같이 함께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미투자 특별법이랄지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서학개미를 어떻게 또 우리 장으로 좀 돌릴 것인지 여러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강전희 전 대변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참 좋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설 전에 어쨌든 협치하는 모습 보이면서 민심도 다독일 수가 있고 한 명 한 명 보기엔 지금 다 불편하거든요. 정청래 대표와는 명청 갈등 이제 뭐 거의 공식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영수회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동안에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어떠한 식사 자리 이것이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일은 특별한 의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정청래, 장동혁 3명에게 모두 윈윈윈이 되는 이런 오찬이 아닌가.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서 어떠한 협치에 물꼬를 튼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기 좋고 예. 어쨌든 정무적 판단은 참 좋으셨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정무적 판단은 좋다고 본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단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기로 했고 당 내에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절차를 또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합당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 교수님,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두 가지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그 국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 선출이 됐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정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또 2번에 걸쳐서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계열의 그 당원들이 대거 유입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성격이 이제 바뀌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이라든가 또는 그 요쪽에서 옛날 친노 친문 계열에서 원래 주인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의 정체성을 놓고 이제 충돌의 계기가 마련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당원 투표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우위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이제 아마 그 상당히 그 주목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2030년에 28년에 총선에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전 형식을 한번 그 치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돌격형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상처가 지금 이제 그 생겨 버리게 됐고 또 이 예. 과정에서 어찌 되었든 그 최고위원들 간에도 또는 그분들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세력
간에 세력 내에서 같은 세력권이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그 앙금들. 그래서 이런 면들이 보면 그 정청래 리더십이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면에서 8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는 유리하다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의원들한테 상당히 불안한 리더십으로 비춰진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국면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인 1표제는 그래도 순항을 했습니다. 뭐 찬성률이 높았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합당은 왜 이렇게 자초가 됐을까요? 합당 얘기가 지난달 22일 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22일 날 그 얘기 듣자마자 합당 안 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런 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될 수가 없는 게 우선 당대당 합당이라고 합니다만 너무 규모의 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오고 또 하나가 지방선거 전에 너무 갑자기 합당 제안한 면이 있어요. 그게 설령 당내 조율을 거쳤다 하더라도 근데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 보다 결정적인 건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그 이재명 대통령 원래 민주당 본류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집권 초기예요. 아직도. 집권 8개월밖에 안 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지금 압도적이에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합당의 명분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합당이다 통합이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른바 연합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은 선거에 대단히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게 통합 내지 합당인데 그렇지 않다고 일단 그런 큰 원칙이 어긋나고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너무 이재명 뭡니까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속이 너무 보여요. 너무 빤히 보여요. 정치적 계산이. 조국 대표는 합당하면 대단히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큰 집권 여당에 대표를 다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럼 거의 재보궐선거가 꽤 치러질 텐데 지방선거가 동시에 말이죠. 6월 3일 날. 뺏지다는 건 거의 뭐 따는 당상이고 그건 자신이 얘기하는 이른바 큰 정치를 향한 초석이 될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들을 유입하는 결과가 되니까 당연히 유리한 위치에 쓸 거예요. 그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김민석 총리를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제가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그 얘기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다. 자기의 로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당신 반명이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반명이십니까? 지난달 16일 만찬에서 이런 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종합해 볼 때 이 합당이 성사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 권력은 절대 만만한 권력이 아니에요. 이 집권총인데. 제가 그래서 어떤 정보도 없이 무조건 합당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중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중기적으로 저는 합당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전엔 말이죠.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은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강전에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도 결국에는 가결을 시키고 그 이전에 최고위 보궐선거에서도 본인 쪽 인물들이 더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평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결국에는 저는 완전히 뒤로 물러섰다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합당이 무산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당원 투표 못해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은 당원 투표까지 갔으면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보다도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의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합당이 되면은 누가 봐도 정청래보다는 조국이 정치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합당 발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일처럼 있다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설 전에 결정을 해달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가 마치 갑인 것처럼 민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스피커들이 나섰음에도 합당이 무산되었는데 이거는 조국 대표 개인에게는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친청계의 당원들 그리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뭐 지자체장이든 보궐이든 뭔가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친청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는 낙선운동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당선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민주당 먹으려고 합당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당원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은 당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당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조국 대표가 이번에 스탠스가 좀 애매했던 것이 패착인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합당 무산이 정청래 대표에게 미칠 영향 타격 그리고 조국 대표에게 미칠 타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무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단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리더십의 타격이라는 건 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 의제를 던질 때 정청래 대표가 당원이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당원들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당내에 수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합당은 안 된다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었고 조국 대표도 2월 13일 이야기한 게 상당히 현실적인 이 제안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출마 채비하고 있는 분들은 모든 일정 자체가 좀 수년되고 지체되고 멈춰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토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 전에는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얼렁뚱땅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각각 수임 기구를 만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 부분을 차근차근 논의해 가자라고 좀 질서 있게 좀 출로를 찾은 것 같아서 이게 조국 대표도 뭐 지류 주류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주류에 들어오면 본인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거고 뭐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던진 아젠다가 일단 현실화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두 정치인한테 이게 마이너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친청계가 아니라 제가 좀 친청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친명계 지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딸이라고 불렀던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 이분들은 그동안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행동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강범위한 친문 인물들에 대한 네.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이다. 근데 또 방금 전에 강전에 이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게 합당 중단이 됐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재기의 발판, 동력 어떤 것으로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일까요?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뭐 강고하죠. 네. 강고한데 1인 1표제도 이제 밀어붙여서 됐고 말이죠. 우여곡절도 해서 동력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2보 전진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에 저는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조금 생각이 달라요. 생각보다 타격을 크게 받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합당을 1월 20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얘기한 다음에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22일 날 그리고 1월 21일 날 이제 조국 대표와 만난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자기로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합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지만 한국 정당 정치 체계에서 합당만큼 당의 통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잘한 이슈와 우리가 같이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대 이슈입니다. 거대 담론이에요 사실은. 여권의 두 당이 범여권의 두 당이 합친다는 건데 그분을 당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아주 세밀한 합의 없이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합의 없이 꺼낸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권력에 도전한 걸 비칠 충분한 그 출원할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성공을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합당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8월 달에 전당대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8월 달에 전당대회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 같은데 한 달 전에는 당대표 사임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6월 달이잖아요. 그럼 7월 달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동력이 생길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에 대한 동력이. 당대표 연임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장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은 생각은 우리가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꼭 정 대표가 유리하다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건 아까 박 교수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여러 뭐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상황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게 뭐 일보 후퇴다, 이보 전지 위한 그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이제 대통령과의 이 식사도 앞두고 있는 정청래 대표인데 말 그대로 이번 합당 중단이 그러기 상태입니까? 아니면 잠깐 뒤척거리고 다시 펀치를 뻗어낼 수 있는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장기적으로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뭐 명분도 뚜렷하고 실익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또 총선도 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례 회동이나 또는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례 회동 같은 걸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당 쪽에서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 뭐 요구를 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대통령은 그 둘만 만난 적은 아마 별로 당정 협의를 하면 주로 이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만나는 장면은 그렇죠. 보이긴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주례 회동 또는 정기 회동의 경우에는 별로 보도가 없었던 거 만찬이 같아요. 끝나고 이제 대통령과 정 대표가 잠깐 만났다는 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그거는 뭐 그 정도는 그 정도죠. 예, 여당 대표에 대한 예우일 수 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대통령은 지금 박찬대 전 그 대표 후보도 따로 만나기도 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이번에 또 그 2차 종합특검의 그 추천 과정에서 지금 뭐 사실관계를 둘러싸고도 양측에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 분들끼리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 그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좀 뭐랄까 체질적으로 일단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제도의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동의 영역을 좀 넓혀가려는 그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도 좀 그 어색한 만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인데 내용을 좀 잘 알기는 쉽지 않은데 장윤미 대변인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공천에서 컷오프까지 당하고 이제 공천을 못 받고 배제된 분들이 문제는 뭐 탈당을 하면 어차피 이제 그 후보로 나서진 못하는데 네. 계속 당을 상대로 뭐 소송을 이어간다거나 그게 되게 지연된다거나 이런 양태가 상당히 또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절차나 뭐 본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무리하고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라는 게 이제 법적 쟁송으로까지 가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신문고 형태로 무엇이 억울한지 무엇이 또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당 차원에서 좀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장님 전 대변인 이게 무슨 반발의 구제 조치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민주당의 이 컷오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까? 왜냐하면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가 하위 10%, 20%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컷오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때 비명 행사 공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강행을 했죠.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원내 이재명 지지 조직이 31명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바로 최대 개파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공천신문고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완책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네. 진정성은 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좀 작동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국혁신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박명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하튼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수용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논의가 되다가 이 깨진 상황입니다. 뭐
무산된 건 아니라고 또 아까 장혜미 대변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서로 간의 협의를 합당 추진을 논의하는 기구로 통합추진준비위가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서로 해석 차가 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 생각이 돼요. 벌써 예. 그 박수현 대변인은 뭐 바로 회동이나 추가 소통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의제가 많아요. 여기서 다뤄야 될 의제가 단순한 연대에서부터 최종적인 범민주 통합까지 그 범주가 상당히 넓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이 정치개혁 의제들이에요. 이건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로 제시했던 그 것들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뭐 교섭단체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달라. 완화하는 거. 예. 이건 뭐 합당되면은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제도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들. 또 정개특위 상설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의제들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서 보면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같은 맥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예.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주제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또는 조건으로 붙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합의랄까요 아니면 논의랄까 이거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안들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당장은 뭐 아주 느슨한 형태의 연대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그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네. 뭐 호남 정도에서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을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연대의 이름으로 또는 공조의 이름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장윤미 대변인 먼저 여쭤보고 최 교수님을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대 이 합당은 그렇다 치고 선거 때 이 조국혁신당이 박빙성부처에서 가져가는 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기존에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연대가 가능할지 이 부분인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표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합당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장 대변인 선거 연대 논의되거나 성사 가능성 높습니까? 전국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현실상 조국혁신당이 전국에 모두 후보를 낼 정도의 인적 물적 역량이 지금 이 시점에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전략적인 연대 내지는 제휴라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다만 있긴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상징인 그 조국이란 정치인이 원내 입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재보궐에 나오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예,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리를 견인하고 장담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후원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후보 내고 조국 내고 뭐 이런 국면에서는 표가 당연하지만 양분될 수 있고 그 지역구가 쉬운 지역구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전략적인 연대는 당연하지만 있을 것이다. 또 호남 쪽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뭐 특정 지자체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대단히 좀 우위에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어서 특히 호남에서를 생각하면 이 합당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정말 조국혁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간배라차로 패배하거나 지거나 이런 지표가 확인이 되면 진짜 합당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구조는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부 좀 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지역구에는 보궐선거인가요? 재선거인가요? 이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된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담양운수 예, 선거연대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일정 부분 선거연대가 전혀 배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두 정당이 이번에 합당이 뭐 중당이 됐건 무상이 됐건 그렇다고 완전히 원수로 돌아선 건 아니니까. 근데 대단히 제한적일 거예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이게 조국당이 혁신당이 많이 표를 갖고 간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얼마나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박빙을 안 갈 수 있고 수도권이 원래 박빙인 데가 수도권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경쟁력이 대단히 전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합당도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좀 그래서 이번이 이 총선거 때 비례대표가 있다면 뭐 지민비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후보는 이제 민주당을 찍고 이제 비례대표는 조국표가 갖고 간다. 예. 조국당이 혁신당이 갖고 간다.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어도 지금은 좀 그거 다른 것 같고 지방선거로 다르고 또 하나가 아니 다당제를 지금 얘기하면서 합당을 왜 하려고 그랬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아니 지금 다당제가 뭡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도 수렴하기 위해서 다당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각제에서. 그래서 각 정당이 협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합당하지 않고. 그게 다당제예요. 그런데 다당제를 지금 얘기하면서 합당 무산되고 난 다음에 중단이 됐건 무산이 됐건 그러면서 다당제 얘기한다?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적어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 속내가 있는 건 다 우리가 아는 거고 최소한도 명분이 성립이 안 돼요. 수미 상관이 안 된다고요. 수미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이익이 많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합당을 하자 놓고 다당제 얘기한 건 뭐니까 따로따로 가야죠. 그래서 협치하고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을 왜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거 제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이제 합당이 유예됐습니다. 중단됐다. 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자, 이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크다, 적다, 많다, 또 적다. 강신혜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방선거 자체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강성의 좌측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반드시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안 돼 버리면은 합당도 무산되는 거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뭐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총선 보궐선거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는 대부분이 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이 당연히 다시 가져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실비실하니까 우리가 또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저거를 조국 대표에게 주느냐. 이 선거 연대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 대표의 어떤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낙선운동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공천 과정에 어떠한 조율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조 대표의 이번 당선 여부가 저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완전히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의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운명과 연관되어 네. 있다. 자, 합당 유예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그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본인 언급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의외였겠지만 민주당 내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 상당한 조국 거부감이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확인한 셈이 됐기 때문에 조국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이제 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에서 하여튼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쌓인 합당 논의 과정에서의 감정적 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원내 진입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선거에 나서서 좀 별다른 무리 없이 당선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 합당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있다 없다 상관없이 사실 지방선거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상태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연대가 없을 수도 있다. 장유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방선거에 합당 유예가 미칠 영향.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이 추진위원회가 각 당에 마련되니까 그게 선거 또 연대해둔 포석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행기구는 합당을 논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구 차원에서 뭐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선거에서 가장
이 양 당이 합당을 염두에 두고 치르는 선거라는 성격이 있는 만큼 서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의 제휴는 없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장 대변인 말씀대로 또 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는 또 목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도 다시 재기의 발판으로 명분을 걸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거 연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양당이 이런 상태에서 전혀 선거 연대가 없다라는 건 그야말로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두 정당이 완전히 갈라서는 모습으로 비칠 거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연대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거 이번 그 합당 유예가 합당 중단이 지방선거에 끼친 영향 별 영향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향이 없을 거고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합당을 했었으면은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중도층의 또 생각이 있어요. 또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그 입시 비리 이런 게 또 소환될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서 자꾸 하나만 생각하는데 표의 분산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도층의 투표 성향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상쇄되기 때문에 말이죠. 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단지 정청래 대표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한 것만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친명계, 친청계 이 갈등의 문제를 떠나서 전 자꾸 대통령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어느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한 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좀 단순화시킨 말이죠.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청래 대표, 유시민 작가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크게 볼 때.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유시민 작가 이건 제 다 추론이에요.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성남시장 이때 다 민주당이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본류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본류가 맞는데 나갔다 들어왔다고요. 정몽준 의원이 당에 나갔다 한창 있다 돌아왔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했어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상에서는 뭐 친문, 친노대, 뭐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근데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 투쟁의 양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제도 통과되고 강선당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깔려 있다면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돼 있어 보이고 말이죠. 게다가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 출마를 강력히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권력 대 권력을 가면 아직은 대통령 권력이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준철 변호사입니다. 당청 갈등에 이 기름을 부은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 이 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 추천 몫으로 추천을 했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 의견을 두 차례나 여당 측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지금 전준철 변호사를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통화에서는 다른 피드백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로설도 나옵니다만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경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 파장이 이걸 검증만 했으면 뭐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비서실장이 확인해 줄 수는 없죠. 실제 경로하셨다 하더라도 경로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문제는 뭐 전준철 해프닝은 뭐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 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야기겠지만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보다 좀 근본적으로는 지금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그 X에 올리는 거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직접 뭔가를 자꾸 그 가이드라인이나 결정을 하도록 자꾸 대통령이 몰아가는 게 이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 건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전준철 변호사가 네. 당시에 재판이었으니까 가장 잘 아시겠지. 다른 사람은 몰랐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당청 간에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범세력권 내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주는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없는 데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이게 부담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되고 결국 모든 걸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과연 좋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신 교수님.
아니 전 뭐 그 부분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견해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박 교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이런 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의 권력을 너무 이렇게 진부한 관점에서 봐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행정가입니다. 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합니다만 이게 선출직 공직자라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이 됐었잖아요. 헌재에서는 기각됐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엊그저께까지 후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정책 발언을 쏟아내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 아무 정책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다 이 정책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거대 담론도 얘기해야 되지만 왜 나의 대척에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을 추천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우리 항상 이제 저도 뭐 그런 게 많이 지금 녹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정치를 봐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모름지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 대통령은 커다란 것만 얘기해야 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 평에 3억이 말이 되냐.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밥 먹고 같이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직접 엑스에 올릴 땐 올리고. 근데 이 과도하면 안 되겠죠. 과도하거나 이 말이 너무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책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럼 가끔은 직접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 그걸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3억 발언은 9번째 대통령의 경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은 한 평에 3억, 경남은 집 한 채에 3억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전준철 변호사 건 두 분은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요. 강재래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주철 변호사가 결국 이성윤 의원의 라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다. 특수부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의원이 김성태 씨의 변호인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고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어서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씨는 뭐 법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선임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 그때 호화 변호인단을 했었던 것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제가 전준철 변호사라면 제가 사실은 김성태 씨 사건에 선임계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성윤 의원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법사위에서의 어떠한 검증 절차 같은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명청 갈등이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민주당 측에서 추천했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많은 재판들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민주당에서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현주 의원도 제2의 체포동의안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기소되는 데 있어서 김성태 씨의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윤 의원이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관련해서 이 배신이고 반역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장유미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건 잘못됐죠. 그런데 정치적 해석이 좀 과도하게 따라붙는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오늘 아까 뭐 민정비서관이 2차례나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라고 이제 YTN 단독 보도 형식으로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이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기사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인사라는 게 특검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이 한 명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하고 이럴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례나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락이 됐고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이게 스크린을 못했다고.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권력의 어떤
투쟁 관점에서 정말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금방 접을 이런 시도를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검증에 실패했던 거예요. 잘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의계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강성 지지층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외쳤지만 지지 영역이 더 좁아졌다며 중도 설득을 위해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좀 확 달라진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박명 글쎄요. 교수님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본인이 설명해야죠. 본인이 말을 한 거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이 말만 갖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네. 결국 뭐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 뭐 정체성 위기의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다음 주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 준비가 민주당보다 지금 많이 늦어요. 국민의힘 그 일정이. 그리고 민주당은 뭐 시장에서의 평가를 보면 후보가 넘쳐나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그렇게 많이 후보가 모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오늘 현재 최근 현재의 그 선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을 뭐 그전부터 안 해왔진 않았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글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 여태까지 워낙 이 반대쪽의 발언도 상당히 많지 않았었나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일회성일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그동안 좀 강경 발언을 이어왔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좀 달라진 발언을 하자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는 의미이슬도 있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전환길 씨는 또 만났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윤의계인과 분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윤의계인 분리 이 주장 아니겠느냐.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예요. 네. 김민수 최고가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잘못 발언된 게 아닌가? 보도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아니 그래 그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AI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화면에 AI로 이제 포장해서 했다고 누가 생각할까봐 그만큼 네.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딥페이크 영상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들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정치가 사람을 깜짝깜짝하게 놀래게 만드는데 근데 이건 이 김민수 최고가 너무 이 뭐라 그럴까 저도 가끔 봤어요 방송에서. 근데 아주 점잖은 분인데 방송만 나가면 이렇게 강경 발언, 뭐 강성 발언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느껴왔어요. 항상 정치인으로서 저건 너무 도가 지나치다.
자신의 정치 이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도가시나시더라도 생각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말 잘했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려면 말이죠. 너무 갑작스러운 이 변침 아닙니까? 배우로 말하면. 이 정도 변침을 하려면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앞으로 그런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발언해 왔나.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탄핵을 왜 반대해 왔나 설명해야 돼요. 다른 것 같으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릴 뻔했던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그 극우적 발언 그리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발언을 해온 사람인데 그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바꿔야 된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과하면서 일단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 이것도 극단적인 말이에요. 김민수 최고로서는 극단적인 말인데 이 정도 수위의 말을 하려면 사과가 일단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 전환기 씨 그분의 그 이상한 잘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윤 어게인 전략을 하는데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이 앰비겨티 스트로치란 말이 있어요. 이른바 모호성의 전략성 모호성인데 이건 전략성 모호성으로 보기엔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여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저의 판단이고 저의 평가이긴 합니다만 대단히 위선의 정치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예.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환기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형님 조금만 기다려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니까 나도 말하며 자신을 설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환길 씨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강전혜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한 장동혁 대표의 절연 의사는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이 아닌 대변인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김민수 최고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라고 전환길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전환길 씨가 요구한 계엄 옹호 및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입장이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당의 입장은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맞죠. 부정선거, 윤어게인 이런 세력들과의 절연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보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더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도부에서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들이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강성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기 씨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네. 내일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된 사건을 조사를 받고 그리고 지금 8건이 고발이 되어 있어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것도 허위 사실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본인들이 해외에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서 손현보 목사가 구치소 그렇게 뭐 힘든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스스로도 구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상황에서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당 지도부와 연결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더 세게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장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최근에는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발언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도층 흡수를 할 타이밍이다. 자, 이런 일련의 이 입장의 변화, 발언의 변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될까요?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 진정성이 없다는 건 그냥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환길 씨가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거용 임시 방평용 그냥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병검술이다. 이거 그냥 메이크업만 달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환길 씨는 이게 진짜냐. 우리가 윤석열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하겠다는 거냐. 내가 당에 계속 확인했다. 그랬더니 아니라더라. 이 부분과 관련해선 잠시만 헤어지는 전략적 그런 이별이라더라. 라고
해석을 주석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건 종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중도층은 지금 윤석열과 이 분리하라고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걸 따를 뜻은 없고 그렇지만 그 뜻을 따르는 신용을 해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단히 얕잡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정선거와 관련된 끝장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토론도 역시 전한길 씨가 등장합니다. 오는 25일 설명절 이후 전한길 씨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자, 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이른바 끝장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일단은 현재로서는 한 명에 전한길 측 4명이 토론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토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부정선거가 맞느냐 틀리느냐 결론이 나올까요, 최 교수님? 저는 이런 그 토론에 뭐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만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이것도 또 뭐 내기 걸자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직걸자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만약에 한다면 100% 이준석 대표가 이겨요. 이거는 1대4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서 4명 나오나 3명 나오고 이제 이 대표 혼자 나간다는 얘기인데 글쎄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 공당의 대표인데 대표가 지금 그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부정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이 한국 정치 현실 일단 개탄스럽고 그리고 일단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뻔하게 전한길 씨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근거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대체로 쓰고 저의 판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이걸 해서 이 대표대로 자기 몸값 올리려 하는 것 같고. 예. 전한길 씨는 또 그런 대로 또 다시 또 강성 지지자를 또 결집해요. 그냥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생각이 거의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건 정말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 대법원 판례를 갖다 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다. 이건 중국이 개입된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제가. 그럼 이거 하면 뭐 하냐고요. 이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 완전 정치적이거든요. 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국 전체 이런 거 할 정도 이렇게 지금 한가합니까 지금? 네. 이 대표가 제안해서 이거 뭐 전한길 씨 측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전 이거 지금 그냥 걷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중간에 또 뭐 하다가 토론하다가 말이죠. 이러다가 이거 뭐 직걸로 내길 걸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실효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명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이제 이 내용들을 지켜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자 이 개표냐 수개표냐 또는 사전 투표의 이른바 공정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효적인 토론이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다만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오늘 쿠키뉴스의 여론을 보면 다음 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그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28.6%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네. 나왔어요. 그리고 26% 정도가 그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예. 그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마지노선이 이제 20% 언저리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계엄 그러니까 탄핵 반대론 또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계엄 불가피론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그 마지막에 이제 코어 그룹이 전 부정선거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이제 까지면 부정선거론만 이제 남게 될 텐데 그 부정선거론이 극복이 되면 이제 앞에 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느슨해지거나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주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물론 글쎄요 서로가 승복하는 결론이 날 수 있는 토론이 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게 한번 걸러지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제기되고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점점 그 부정선거론의 그 뭐랄까 신봉자 또는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글쎄 이준석 대표가 그 어려운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이 말싸움 상대하기가 어려운 분들일 건데 글쎄 생중계를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하게 된다면 그런 네. 생각이.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선거론이 안 죽는 거예요. 이슈를 자꾸 키운다고요. 이걸 놔두면 말이죠. 스멀스멀 없어져요. 이거는. 근데 자꾸 뭐 부정선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 이 자기 주장을 더 강화시킨다고요. 저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정리하는 것 같겠습니다만 외관으로 볼 때는
이게 부정선거를 더 강화시켜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더 확인시키고 또 결집시키고 이 대표가 좀 괜히 쓸데없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충정인지 제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이런 건 할 때인가요? 지금 부정선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때요. 지금 당연히 이미 다 확인된 걸 가지고 또 이걸 토론한다고 그렇다고 법적 구성력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럴 때는 아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여론조사를 인용해 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조사 병행 결과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유죄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 52.2%, 유죄로 판결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내려야 된다 12.6%,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가 28.6%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장유미 대변인은 이 부정선거 끝장 토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무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논의할 것도 없이 대법원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용지가 바꿔치기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조군을 설정해서 봤냐면 이 백색도 투명도가 다 다르거든요. 백색이 뭐 노리끼리한 백색이 있고 아주 흰색이 있고 그래서 백색도 투명도 그리고 종이가 굽어지는 정도, 종이의 두께 이런 걸 다 객관적으로 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도출해낸 거예요. 개혁신당은 아마 지방선거 국면 또 특히나 국민의힘과의 연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존재감이 계속 없을 겁니다. 그때 이런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이 다시금 존재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강찬희 전 대변인은 부정선거 토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전한길 씨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토론이 못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8개의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전한길 씨가 해외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도 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한길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이 앞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을 얘기했지만 당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입에서 명확하게 워딩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이 자리를 선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선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이 나는 것처럼 더 이분들의 생각을 증폭할 수 있다.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보수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또 달라진 태도, 물론 전한길 씨의 설명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달라지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을 보면 오늘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 절차를 가졌고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고성국 씨에 대해서 또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열흘 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또 제명까지 갈 수 있는 물론 중앙윤리위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아마 내일 최고위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주 후반에 다시 이제 아마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될 텐데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각각 절차를 진행 중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절차는 중앙윤리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예.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글쎄요 이게 확전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봉합이 되고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스탠스와 지향을 가지게 될 건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서울시당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한계 쪽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중앙당 윤리위원장 교체에 대해서 친한계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높은 수위를 하려고 윤리위원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당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이용호 위원장을 내리고 누가 보아도 친한계인 김경진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으로 되면서 바로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친한계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었던 프레임, 그것을 가해자로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친한계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는 판단이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어느 쪽이 피해자이든 간에 최 교수님 그래도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최근 나왔고 또 그럴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설명절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심의 용광로가 되는 지점인데 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가치 중립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선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도 김민수 최고가 태세를 완전히 전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고성욱 씨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당 차원에서 탈당 권유가 나왔고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것도 그럼 제명이 아니라 뭐 징계 내린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징계하겠다는 거 그것도 철회하고 또 하나 뭐니 해도요. 이 정도로 바꾸려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했잖아요. 해당했다고 제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이 가장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 그럼 그 사람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내려야 되겠죠. 아직은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위선적도 아니고 아까 장 대표님 말씀처럼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말만 있으면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그 얘기밖에 못 듣는다고 저는 그래서 두고 봐야지 알아요. 좀 이런 여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전혀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예. 네, 명절 민심은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볼지 지켜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창철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전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